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유럽문화학부 이선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안 계시고 주로 학부모님들 계시죠. 그렇죠? 뭐 표정들이 안 좋으신 일 있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거를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긴장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설명을 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요. 대개 한 20-30분은 학교 자랑을 하죠. 여러분들은 중앙대학이 좋은 학교인 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그 정도밖에 못 하시죠. 그렇죠? 대충 여러분들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저도 양천구죠. 여기가. 그렇죠?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오기 전에. 작년에 중앙대학교에 2,119명이 지원해서 21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대략 10% 정도가 합격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에 해당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중앙대학교가 어떤 학교고 좋은 학교고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올해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좀 더 빠르게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2008년도부터 두산그룹이 재단에 참여하기를 시작해서 지금 6년째 중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대학 전형 간소화가 시작이 된 해입니다. 그렇죠? 중앙대학교 역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대입 전형의 간소화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핵심은 중앙대학교가 특성화 학문 단위를 2개를 더 신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것인데요. 하나는 자연계에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만들었고, 인문계에서 산업보안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받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을 4년 동안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 대학생들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궁극적으로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과를 설계를 해서 2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서부터인데요. 중앙대학교의 2014와 올해 즉 15를 비교를 해보면 우선은 15학년도에 비율에서 정시에서 10% 정도가 증가를 했다. 자세하게 전형을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9개 정도를 운영을 했다면 올해는 6개 전형으로 30% 정도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시 모집. 대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나는 수시는 됐고 수능을 잘 봐서 정시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방금 비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60%를 날리는 경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앙대학교의 경우에 올 수시에 이렇게 6개의 전형을 통해서 3,100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형 일정이 나오는데요. 대개 이렇게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1월 13일에 아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거예요. 중앙대학교의 경우에 양천구에서 작년에 1,300여 명이 응시했던 논술인데요. 22일에 인문 논술을 보고요. 23일에 자연 논술을 봅니다. 아마 겹치는 대학이 중앙대학하고 고려대학이 겹칠 텐데 저희들이 인문과 자연을 서로 교차했기 때문에 전혀 겹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이화대학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이 뭐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나에게 맞는 전형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도, 즉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지금 순간에는 아주 냉정하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3, 4개월을 더 투자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맞는 전형. 그래서 중앙대학의 경우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내신 1등급대의 극초반입니다. 그래서 대개 합격선이 뭐 1.03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양천구엔 크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 중에 내신 교과 등급이 1.01이다. 그러면 내시면 합격하실 수 있죠. 두 번째 학생부 일반. 우리가 종합에서의 일반입니다. 보통 내신 1등급에서 5등급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학생부 심화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저거는 이렇죠. 학생부 일반이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 잡히게 발달한 학생이라면 학생부 심화의 경우에는 뭐냐면 학생들 중에 이를테면 뭐 특별활동, 봉사활동 크게 한 건 없지만 나는 특정 교과목 혹은 특정 영역에서 고등학교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심화에 원서를 내는 것도 좋죠. 그런 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1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고요. 논술의 경우에는 내신 6등급이라 해도 논술 점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6등급 때까지 학생들은 논술의 경우에서는 내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특기자의 경우에는 어학,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에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한번 지원해 볼 만하고요. 실기의 경우에는 보통 내신 5등급 내외의 학생들, 실기의 경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체능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해서 1.5에서 3배수 정도를 선발할 겁니다. 2단계에서 면접 30%가 포함이 돼서 최종 선발을 할 텐데요. 저희들이 보면 보통 1단계 합격자의 순위가 면접에서 바뀌는 경우는 대략 10% 내외 정도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배수를 뽑는다는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약간 줄여볼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반이든 심화이든 간에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내가 비교과 영역과 교과 영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과 특정 영역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느냐의 차이겠죠. 지금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이 중에서 추천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쓰실 거고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렇죠. 그 학생부를 촘촘히 읽어보고 거기에서 글감을 찾아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년 반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감상문이라든지 미래의 나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가 아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거기에서 글감을 찾아서 자신이 부각시키고 싶은 것,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받지를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수학능력 시험의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중앙대학교는 주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제출한 서류, 즉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많이 본 듯한 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글감을 찾아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서 입학사정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천자천어백자인단 말이에요. 엄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되게 엄격하죠. 그렇죠? 어머님들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말에 수백 자를 날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반장을 했고 봉사활동도 잘했고 뭐도 했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이를테면 반장, 동아리, 실험, 봉사, 스터디, 체육대회 전부 다 나열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소서를 써야 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분류를 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나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삶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독서, 이를테면 자율활동,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 봉사, 학업 분류를 해놓고 모두 다 방점을 찍어두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줘야죠. 어떤 것을 과연 1번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을 2번으로 할 것이냐, 5번, 6번은 언급을 하거나 혹은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대상을 학생생활 기록부라든지 혹은 논술의 답안에 있어서 대상을 분류하고 그 순서를 정해줘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것을 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언급 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중간 정도에 또 하나 방점을 찍어 둘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거를 들고 학원과 대치동을 달려가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참 촘촘히 읽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그것을 맨 1번으로 순서를 정해서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저 위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그 다음에 나열해서 본인의 활동을 쓸 일이 아니죠. 그건 이미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한번 본다면 동아리 활동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아리를 순서에서 1번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점점표에 의하면 강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나? 어떤 계기로 했나?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나? 두 번째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세 번째, 내 역할은 무엇이었나? 조직 활동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주위에는 그 결과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 다음에 나의 미래에 있어서 그 활동, 그 고민, 그 해결책이 결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주로 이런 것들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편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정관 선생님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내려옵니다. 저한테 처장님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사정관 전역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조실 부모하고 이런 예 해당이 될 텐데 대부분 너무나 눈물겨운 자소서를 쓰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죠. 인간 극장 한 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훔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정관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학생이다.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떨까 하고 열어보면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문투성인 거죠. 자기 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뭐라고 평가할까 보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과장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절대로 이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학교생활 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사실을 가지고 사정관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순서를 정해서 논리적인 글로 구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를 보면 평가 모형 자체가 펜타곤형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업 수학능력, 리더십, 봉사정신, 자기주도성, 창의성, 문화 친화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상당히 됐죠, 그쵸? 한 4, 5년 넘었죠, 그쵸?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 생활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이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정부 정책에 저희들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작년 즉 14학번까지는 이런 5개의 펜타곤 모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저 펜타곤 모형의 평가 요소를 좀 바꿔보자. 즉, 좀 더 공교육 친화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건 고등학생들은 너무나 친숙할 거예요. 학업 수학 능력,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 이해 체능 활동.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도입해서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저희들도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고 우리가 사실은 문화 친화성을 본다.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보면 진로, 예체능 활동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의 활동 내용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중앙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건 보시면 저 위에 공동체의식, 성실성, 지적 탐구 역량, 학업 역량, 자기주도, 창의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형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모두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학생이 정말로 봉사활동 혹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분류해서 첫 번째 즉 강으로 자소서에서 썼다면 우리 사정관 선생님들은 자소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혹은 필요하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바로 학생들의 활동에서 이러한 항목에 맞는 내용을 저희들이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개의 평가 항목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든 분야에 신경을 써서 자소서를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 평가를 해보면 중심부가 0점이겠죠. 밖으로 나갈수록 1, 2, 3, 4 만점에 5점이 되는 거죠. 각 영역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을 평가하면 그 점수를 서로 연결해보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비록 공동체 의식에서 두 번째 학생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골고루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지원자들의 내신 분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수년 동안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있겠죠? 보시면 지원자는 역시 2등급대가 많고요. 3, 4, 5, 6, 1, 7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원자의 경우이고요. 합격자의 경우를 보면 역시 2등급대가 많고 3, 4, 1, 5, 6 이런 정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인 경우에 물론 2등급 학생들이 많지만 4등급도 5등급 때도 6등급 때도 간혹 이렇게 7등급 대의 학생들도 비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합격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평균을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의 경우에 2.45, 자연의 경우에 2.35가 되겠습니다. 안성인 경우에는 3.6등급이 평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대의 극초반이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 이건 왜냐하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교과 30%, 교과 70%로 되어 있지만 비교과에서는 무단결석 3일 이하, 봉사 2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만점을 맞기 때문에 바로 70%의 교과 정량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성평가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 자연의 경우에는 2등급 2개, 반드시 2개 중에는 수학비나 과탐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이때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을 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논술을 보겠습니다. 논술은 학생부 40에 논술 60%인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와 동일하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탐구 영역은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의학부의 경우에는 탐구의 과탐의 두 과목의 평균을 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학생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논술 시험에 달려있다. 최초 경쟁률을 보시면 30대 1이 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6회 제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약간은 높게 최저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대략 15,000명 정도의 지원자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도 30대 1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논술 응시율을 보면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을 보면 10대 1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경쟁률을 보면 30대 1, 50대 1, 100대 1, 이를테면 200대 1이 되는 학과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10% 즉 아니죠. 우리가 10대 1을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여기 잘하는 과목 10개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해놨는데 편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1등급과 6등급의 차이를 보시면 대략 4점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중앙대학교에서 평균 지원자들의 내신이 3점 후반대라면 대략 1점 정도, 2점 정도 차이에서 멈춥니다. 따라서 내신이 6등급 이내라고 하면 충분히 논술 시험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원자 내신 분포를 보면 역시 3등급이 많고 2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등급, 7등급 이런 순서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죠. 합격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5등급, 6등급 대의 학생들, 4등급 대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논술 시험은 120분을 보게 되어 있고요.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논리적 추론형 문항 3개, 경영 경제는 추론형 문항 2개, 도표 해석형 문항 하나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설명하는 거를 받아 적으시는 것보다 이제 곧 중앙대학교에서 논술 가이드북이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요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배송을 할 겁니다. 반드시 응시를 할 학생들은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을 보고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중앙대학교 문제의 유형을 숙지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문제를 내자라고 해서 매년 문제 유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대학교에서 시행한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그것이 곧 올해 수능 논술의 그 경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수학 3문항과 물화생 중에 한 문항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올해의 문제 유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논술 가이드북을 읽고 또 하나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면 거기에 논술 특강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중앙대학교에서 또 논술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참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우리가 답안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수시에서 6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6장을 쭉 뿌려놓고 원서를 냈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최소한 2-3개 정도의 대학을 정해놓고 그 대학의 논술 문제에 기출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한다. 그래서 준비를 하신 후에 시험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논술의 제시문은 모두 교과서에서 출제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출제장에 함께 가서 자문도 구하고 공동 출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잘 읽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EBS 교재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신 한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5월 달에 4월 달이죠. 4월 달에 모의 논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첨삭 지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 역시 논술 가이드북에 실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가서 중앙대학교에 지원을 원한다면 반드시 논술 가이드북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바로 출간될 논술 가이드북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기자를 말씀드릴 텐데 서류 40%와 사고력 평가 60%인데요. 이건 뭐냐면 인문계열의 경우에 외국어 에세이 시험이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와 수학 혹은 과학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특기자에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결정적으로 바로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고요. 저 문제 유형 역시 논술 가이드북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했는데 제가 시간은 대충 맞춘 것 같아요. 정확하게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에 와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할 텐데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죠? 고민 없으신데 왜 오셨습니까? 고민 많으시죠?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게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 혹은 21세기라고 부르잖아요. 특정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어떻게 통섭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분께서 설명회 갔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중앙대학교에서는 넓게, 즉 깊게 파기 위해서 나는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얘기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분명히 깊게 파기 위해서 시작부터 아주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게 파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녀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자녀가 원하는 특정 분야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탐구를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